제가 아는 형님이 얼마 전에 베트남에서 퇴직금의 절반을 사기당하고 귀국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형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이분은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다니셨고 퇴직금도 넉넉하게 받으셨습니다. 매달 국민연금도 220만 원씩 나왔습니다. 집도 있고 적금도 들어있고 물질적으로는 정말 부족함이 없었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함께 할 사람. 그러니까 배우자가 없었던 거죠. 형님이 60살쯤 되셨을 때 그때 사별을 했거든요. 자식들은 이미 다 결혼해서 독립을 했고 혼자 살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혹시 이 형님과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해서입니다. 그 형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 너도 말이야, 나이 들면 알게 될 거야. 돈이 있어도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으면 얼마나 쓸쓸한지 그건 몰라. 근데 말이죠, 사실 저는 쓸쓸하고 외로워도 돈이 좀 많았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부인이 돌아가시고 나서 형님은 정말 외로워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잘 잤냐고 물어봐 줄 사람도 없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도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그렇게 다정하게 말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혼자 밥 먹는 것도 너무 허전하고 TV 보면서 웃을 일이 있어도 같이 웃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재미가 없어도 좋으니까 돈이 좀 많은 상태에서 혼자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식들이 가끔 와서 아버지 어떻게 지내세요? 하고 안부를 묻지만 자식들도 자기 생활이 바쁘니까 자주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형님이 재혼을 생각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60살 넘은 남자가 재혼 상대를 찾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다들 아시죠?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마땅한 분이 없더래요. 결혼정보회사도 가보셨는데 거기서 소개해주는 여성들은 대부분이 경제적인 조건만 따진다고 하더라고요. 집이 어디에 있냐, 연금은 얼마나 나오냐, 적금 같은 건 들어놓은 게 있느냐, 이런 것만 물어보지 진짜 마음으로 만나자는 분은 한 명도 없더래요. 이런저런 동호회 모임도 나가보셨는데 다 별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TV에서 베트남 특집 프로그램을 보게 되셨대요. 베트남은 다 알다시피 물가도 싸고 한국 돈으로 잘 살 수 있다. 특히 베트남 여성들은 한국 남성을 좋아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형님이 그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 연금하고 퇴직금이면은 베트남에 가서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 가서 좋은 여성을 한번 만나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요즘이 아니죠. 예전부터 베트남이나 태국 그런 데 국제 결혼이 많이 유행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답니다. 베트남이 어떤 곳인지 한번 구경이나 가볼까? 이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니까 생각보다 많은 한국 남성들이 베트남에서 재혼을 하는 거예요.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었구나 싶었더랍니다. 그래서 바로 베트남 여행을 계획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 베트남에 간 목적은 여행도 할 겸 또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기도 해서 간 거랍니다. 호치민시에서 일주일 정도 머물면서 구경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면서 여유 있는 시간을 즐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국 사람들이 운영하는 카페에 갔다가
한국인 교민 아저씨 한 분을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이 형님한테 이런 말을 하더래요. 선생님도 혼자 사시나 봐요. 여기 베트남에는 좋은 여자들이 엄청 많아요. 한국 남자를 정말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베트남 여성 한 분을 소개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형님이 처음에는 아니에요. 그냥 저 혼자 여행 왔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 그분이 계속 권하니까 한번 만나보기로 하셨대요. 그렇게 만난 베트남 분이 이름도 어려워요. 저는 응우옌 티 란이라는 35살 여성이었어요. 형님 말씀으로는 정말 예쁘고 착해 보이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데 발음은 좀 서툴렀지만 그래도 그 모습이 좋아 보였답니다. 이 베트남 아가씨 한국말로 하는 거 제가 좀 따라 해보려니까 힘드네요. 좀 서툴러 보여도 이해 바라겠습니다. 베트남 여성 란 씨가 형님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한국 남자는 정말 좋아요. 베트남 남자는 술 많이 마시고 가족 안 돌봐요. 한국 남자는 책임감 있고 가족 사랑해요. 형님이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엄청 좋아지셨대요. 한국에서는 나이 많은 남자라고 무시를 당했는데 여기서는 자신을 이렇게 좋게 봐주니까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부터 형님하고 란 씨는 매일 만났어요. 란 씨가 베트남 구경도 시켜주고 맛있는 음식점도 데려가주고 그랬답니다. 그 오빠라고 또 불렀답니다. 그래서 란 씨가 오빠 베트남 어때요? 좋아요? 이렇게 물어보면서 정말 관심을 많이 보여줬어요. 형님이 원래는 일주일 여행 예정이었는데 그 란 씨 때문에 한 달을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란 씨하고 더 가까워지게 되었어요. 어느 날 란 씨가 형님한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빠, 저 혼자 살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도 없어요. 혼자 살기 너무 외로워요.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더래요. 형님도 혼자 사니까 그 마음을 너무 잘 알겠더라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혼자 살아. 정말 외롭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란 씨가 그럼 오빠 우리 같이 살면 어때요?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때 형님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같이 살아? 그랬더니 란 씨가 이렇게 말을 하더래요. 오빠가 베트남에서 살면 되잖아요. 여기는 물가도 싸고 날씨도 좋고 오빠 연금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말을 했답니다. 집을 지어주면 평생 함께 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집을 지어주면 평생을 함께 살겠다고 한 말에 형님이 그 말을 듣고 진짜 평생 나랑 같이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란 씨가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그럼요. 약속해요, 저. 이랬대요. 형님이 그 순간에 마음을 딱 정하셨습니다. 좋아. 집을 지어줄게. 우리 같이 살자. 그렇게 하고 나서 형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란 씨하고 매일
화상 통화를 하셨어요. 매일 똑같은 시간에 통화를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셨대요. 늦게 배운 사랑이 참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란 씨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오빠, 집 지을 땅을 봤어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한번 보러 오세요. 형님이 바로 베트남으로 날아갔습니다. 란 씨가 보여준 땅은 정말 좋더래요. 호치민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는데 조용하고 공기도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좋다, 여기에 짓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란 씨가 너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었어요. 땅값이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집을 짓는데 6천만 원 정도 든다고 하더래요. 그러니까 총 1억 원 정도가 필요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형님은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준비할게. 그랬더니 난 씨가 정말요? 고마워요 오빠, 이러면서 형님을 꼭 안아주더래요. 한국에 돌아와서 바로 은행에 가서 돈을 정리하셨어요. 우선 땅값 4천만 원부터 먼저 보내고 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란 씨가 매일 공사 현장 사진을 보내줬습니다. 우리 집이 점점 완성되고 있구나 하면서 이 형님은 정말 행복해 했습니다. 중간중간에 오빠, 공사비가 더 필요해요 하니까 형님은 주저없이 돈을 더 보내주었습니다. 결국 집을 짓는데 약 1억 1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예상보다 1천만 원이 더 들어간 거예요. 6개월 만에 드디어 집이 완성이 됐습니다. 란 씨가 보내준 완성된 집 사진을 보니까 정말 예쁘게 잘 지어졌더래요. 집에 마당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정말 좋았다고 합니다. 오빠, 집 완성이 됐어요. 빨리 와서 같이 살아요. 드디어 이제 란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짐을 싸서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관광 비자가 아니라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얻어서 가셨습니다. 공항에 란 씨가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집으로 갔습니다. 집을 보니까 사진보다 훨씬 더 좋더래요. 그날 밤에 형님은 정말 행복하게 잠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을 들었겠죠. 그렇게 2개월을 같이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란 씨 태도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오빠, 저 오늘 친구 만나러 가요. 그래? 언제 돌아와? 모르겠어요. 늦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밤늦게 술 냄새를 풍기고 돌아오더래요. 그래서 형님이 술 마셨냐고 물어보니까 친구들하고 조금 마셨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처음에는 친구들하고 놀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형님이 우리 같이 좀 시간을 보내자 이렇게 말을 하면 오빠,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이러더래요. 그러더니 결정적인 날이 왔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란 씨가 형님 짐을 싸더래요. 그러면서 오빠, 그러더니 오빠 이제 돌아가세요, 그러더랍니다. 이제 오빠가 싫어졌으니까 돌아가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믿을 수가 없어서 너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장난 아니라고, 진짜 돌아가시라고, 이제 여긴 내 집이다, 그러니까 이제 오빠는 한국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서야 형님이 내가 이 여자한테 속았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약속했잖아, 평생 같이 살기로. 너 근데 왜 나보고 집에 돌아가라는 거야? 그랬더니
그때는 내가 살 집이 필요해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럼 내 돈은? 내가 집 지어준 돈은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거 오빠가 저한테 지어준 거잖아요. 저는 강요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물론 법적으로는 란 씨 말이 맞아요. 형님이 자발적으로 란 씨한테 지어준 거니까요. 하지만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이건 사기잖아요. 형님이 야 제발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더래요. 결국 형님은 그 집에서 쫓겨나셨어요. 형님이 호텔에서 며칠 머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었대요.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자기가 바보였다고 말이죠. 진짜 사랑이었다고 하면은 집을 지어주지 않아도 함께 했을 거 아닙니까? 하지만 란 씨는 처음부터 집이 목적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이 한국으로 돌아오셨어요. 1억 원 넘는 돈을 잃고 꿈도 잃고 희망도 잃고 그러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래도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잃은 건 아니라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알아보고 더 많이 만나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내가 너무 성급했나 봐. 이렇게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어쩌겠습니까? 좋은 경험 했다고 생각을 해야죠. 뭐. 지금 형님은 한국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혹시 형님과 같은 상황에 놓인 분들이 계시다면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외로움은 이해하지만 그 외로움 때문에 소중한 걸 잃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진짜 사랑은요, 조건이 없어요. 집을 지어달라, 뭐 돈을 달라, 이런 조건을 거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라 이용만 하려는 겁니다. 형님 같은 일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